안녕하세요.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그 엔진 서포트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박창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최신 그 언리얼 엔진에 포함된 여러 가지 렌더링 업데이트들 중에서도 제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선정한 것들을 좀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네, 실제 저희가 렌더링 업데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내부에 지금 렌더링 팀이 5개가 있어서 각 분야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개선과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나이아가라랑 뭐 레이트레이싱 쪽은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뭐 그 외에도 성능 개선에 꼭 필요한 리팩토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최용훈님 세션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가 다뤄졌고, 네, 오늘 마지막 세션인 잭버터님의 그 로드맵 세션에서도 어느 정도 다뤄질 내용이니까, 네, 그것들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시 드로잉 파이프라인 리팩토링, 그러니까 4.2에 포함되어 있는 개선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4.23에 포함된 렌더링 종속성 그래프 쪽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잠깐 요약을 드리자면 메시 드로잉 파이프라인 리팩토링 쪽은 그냥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메시 드로잉 파이프라인 쪽의 문제점들 그리고 최근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피처들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아예 저희가 리팩토링을 진행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캐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다이나믹 인스턴싱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4.2가 처음 나왔을 때는 디퍼더 렌더러만 지원했는데 4.23부터는 모바일 렌더러에서도 다이나믹 인스턴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은 꺼져 있고요. 피처 레벨 ES3_1에서 다이나믹 인스턴싱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 콘솔 변수를 세팅하셔서 켜주시면 됩니다. 렌더링 종속성 그래프는 이것도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포스트 프로세싱 그래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고요. 이것도 성능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디퍼드 렌더러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둘을 뽑은 이유는 이 둘에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 둘은 리테인드 모드 접근법으로 모든 성능 향상을 좀 노리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리테인드 모드를 그래픽스 쪽 API에 그러니까 그래픽스 프로그래머 분들은 많이 익숙하신 말일 텐데 그러니까 이미디엇 모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재 그려야 될 애들을 매번 생성해서 매번 GPU 쪽에 보내주면 GPU가 바로 렌더링을 진행하는 형태고 이제 리테인드 모드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어떤 그려야 될 것들에 대한 리스트나 뭐 데이터들을 세팅해 놓고 만들어 놓고 가지고 있다가 재사용하는 형태가 이제 리테인 모드 스타일인데요. 근데 이 리테인 모드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금 뭐가 그려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최적화들을 진행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영향으로 다이나믹 인스턴싱도 할 수 있게 된 거고 어싱크 컴퓨트 쪽 스케줄링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가장 큰 이유인데 이 두 가지 개선으로 인해서 렌더러 코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에서 커스텀 렌더 패스를 만드시거나 뭐 커스텀한 기능들을 추가하셨다면 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저희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고 있는 렌더러들 중에서 대표적인 거 디퍼드 렌더러랑 모바일 렌더러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디퍼드 렌더러,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렌더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들을 보여드리고자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디퍼드 렌더러 같은 경우는 최초에 그 이닛뷰라는 시점에 어떤 것들이 현재 그려질지 안 그려질지 혹은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배경 프롭에 어떤 애들을 배치해 놨는데 얘가 카메라 프로스텀 안에 걸려 있는지 그리고 걔가 다른 프롭에 가려져 있지는 않은지 같은 오클루전 컬링, 카메라 프로스텀 컬링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만들어진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실제 렌더링을 진행하는데 프리패스 단계에서는
그림자를 그리기 위한 그 사전 작업 같은 걸 먼저 해요. 그러니까 뎁스를 먼저 그려놓고 베이스 패스에서는 그 G버퍼에다가 머티리얼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저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하드웨어 오클루전 컬링을 사용하신다면 오클루전 쿼리를 GPU에 날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G버퍼에 새겨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월드에 있는 라이트들의 정보를 가져서 정보와 합하여 그 라이트 컨트리뷰션을 계산해서 현재 씬의 컬러 값을 결정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색깔이 다 결정된 다음엔 뭐 포그랑 그 반투명처럼 지금 더 그려야 될 것들을 처리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월드에 배치된 것들이 다 그려졌으면 뭐 이 씬 컬러를 어떻게 그 톤을 바꿀, 뭐 톤 매핑을 할지, 뭐 그리고 밝은 부분은 블러를 먹이는 블룸 같은 걸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후처리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모바일 렌더러는 훨씬 더 단순한데요. 그 모바일 렌더러는 아시다시피 포워드 쉐이딩을 하기 때문에 라이트 패스가 따로 없고 모바일 베이스 패스 단계에서 라이트 컨트리뷰션까지 다 계산해서 씬 컬러 값을 만들어내고, 그 후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받느냐면 이제 메시 드로잉 파이프라인 리팩토링을 통해서 이제 씬에 어떤 것이 그려지고 안 그려지고에 대한 과정이나 방식이 조금 달라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메시 드로잉을 주로 하는 프리패스 단계, 베이스 패스 단계, 모바일 베이스 패스 단계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코드들은 아주 많이 달라졌을 거고요. 그리고 그 렌더링 종속성 그래프는 컴퓨터 쉐이더 활용이 필요한 대부분의 코드 패스 그리고 후처리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수정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특히 뭐 볼륨메트릭 포그 쪽 부분이나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는 뭐 리플렉션, 섀도우, 앰비언트 오클루전, GI, 뭐 트랜스퍼런시 이쪽 부분에서 모두 다 렌더링 종속성 그래프의 변화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렌더링 종속성 그래프가 최신 그래픽스 API의 장점을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도입된 거라서 당연히 영향을 안 받게 된 거고요. 뭐 피처 레벨, 그러니까 ES3 언더바 1이랑 ES2에서는 제외가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더러 전반에 걸친 이런 수정들을 이제 각 주제별로 이제 어떻게 뭘 바꿨는지 좀 위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말씀드릴 건 메시 드로잉 파이프라인 리팩토링 부분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저희가 5월 달에 언리얼 서밋에서 어느 정도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그때 그 실제 이 리팩토링을 진행한 마커스 바스머라는 저희 프로그래머 분이 오셔가지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미 한번 다루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큰 그림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랬던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변경했던 과정과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동작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언리얼 엔진은 기본적으로 멀티스레드 어플리케이션이고 당연히 여러 스레드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각 스레드마다 동기화 이슈가 항상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는 게임 스레드에서 만들어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에디터 상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게임 스레드에서 만들어진 에셋들에 대한 정보를 렌더 스레드에서도 문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따로 미러링해서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곳을 만들어 둡니다. 그게 UWorld에 대비되는 F씬, 그러니까 씬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미티브 컴포넌트라고 그 언리얼 엔진 내부에서 가시성 그리고 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최소 기본 단위가 있는데 이 프리미티브 컴포넌트도 프리미티브 씬 프록시라는 걸로 따로 미러링해서 만들어 두고요. 스켈레탈 메시 컴포넌트 같은 것들은 스켈레탈 메시 씬 프록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 프리미티브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렌더러의 첫 번째 단계 이닛 뷰 과정에서 이것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리고 얘는 어떤 특성을 갖고 렌더러 안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지 결정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뷰 연관성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뷰 연관성 부분은 뭐 얘가 오펙 머티리얼을 갖고 있는지 마스크드 머티리얼을 갖고 있는지 뭐 스태틱인지 다이나믹인지 뭐 그림자는 그리는지 라이트 채널을 쓰고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의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결정해서 비지블 셋을 만들고 이 비지블 셋들 기준으로 얘가 스태틱인지 다이나믹인지에 따라서 다른 렌더링 패스를 사용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뷰 연관성이 스태틱이냐 다이나믹이냐에 따라서 다른 패스를 렌더링 패스를 쓰는 건데요. 이 렌더링 패스는 앞서 소개한 뭐 프리 패스, 베이스 패스 같은 그 렌더 패스가 아니고요. 전체 렌더링에 대한 흐름을 얘기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변환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GPU가 원하는 드로코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게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렌더러가 필요한 데이터로 바뀌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 흐름을 갖고 있는 데이터들의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위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게임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심프록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일 건데요. 뭐 지금 나와 있는 스태틱 메시, 뭐 랜드스케이프, 나이아가라 뭐 이런 것들은 다 각각 우리가 에디터에서 그 에셋을 만들어서 배치하고 설정하고 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실제 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프로퍼티들도 다 다를 텐데 결국 렌더러가 요구하는 건 언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드로코를 위해서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버텍스 정보, 뭐 그리고 어떤 쉐이더를 쓸지, 그리고 파이프라인 스테이트는 어떻게 결정될지, 그리고 쉐이더가 필요한 파라미터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결국 이 정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심프록시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첫 번째로 메시 배치로 만들어집니다. 이거 메시 배치는 그 동일한 머티리얼과 버텍스를 사용하는 메시들의 묶음을 얘기하는데요. 심프록시와 렌더 패스 사이에 그 렌더 패스 그러니까 렌더링이 되기 위해서 렌더 패스들이 각각의 메시들의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걸 그릴지 정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떤 패스에서든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게 메시 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배경에다가 이제 배경에 놓는 프롭들 세팅 메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걔가 다이나믹 섀도우를 그리고 있다면 프리패스 단계에서도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베이스 패스 단계에서도 사용할 거예요. 근데 베이스 패스와 프리패스는 전혀 다른 쉐이더를 사용하고 있고 또 전혀 다른 파이프라인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데 두 패스에 다 맞게끔 메시 배치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렌더에 전달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그러니까 메시 배치를 전달받아서 실제 RHI 커맨드를 만드는 것은 드로잉 폴리시라는 클래스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드로잉 폴리시는 어떤 렌더 패스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뭐 섀도우 뎁스를 그리는 것이면 섀도우 뎁스 드로잉 폴리시라는 게 있고 모바일에서 오펙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드로잉 폴리시 그러니까 렌더링 로직이 필요한 부분은 모바일 베이스 패스 오펙 드로잉 폴리시라는 클래스에 정의가 돼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드로잉 폴리시가 결국 최종적으로 렌더링 될 커맨드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 배치랑 드로잉 폴리시는 렌더링 패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성되고 관리되는 방식이 다른데요. 먼저 메시 배치 같은 경우 스태틱 렌더링 패스 같은 경우는 씬에 처음에 그 프리미티브 컴포넌트를 배치할 때 그때 미리 생성해서 스태틱 메시 드로우 리스트라는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은 리스트에 삽입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장을 해 놓고 그러니까 자주 바뀌지 않을 데이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나믹 렌더링 패스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그냥 만들어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맵 프레임 렌더러가 동작하면서 렌더러의 처음 단계에서 다이나믹 메시, 그러니까 스켈레탈 메시들에 대해서 다이나믹 메시 배치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내는 형태고요. 드로잉 폴리시 같은 경우는 스태틱 메시 드로우 리스트에 메시 배치가 생성될 때 인스턴싱이 돼가지고 저장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렌더링 패스는 역시 또 필요할 때 그냥 임시로 드로잉 폴리시 인스턴스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비지블 셋은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인데요.
다이나믹 렌더링 패스는 뭐 계속 이니뷰 시점에서 이미 눈에 보이는 것들만 결정해가지고 계속 그려오고 드로잉 폴리시도 임시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뒤집셋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스태틱 렌더링 패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가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배경 월드에 깔려 있는 에셋들이 뭐 10,000개라고 치면 지금 사실 눈앞에는 300개만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300개만 그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태틱 메시 드로우 리스트는 이미 10,000개가 다 들어 있고요. 이 10,000개가 들어 있는데 어떻게 300개를 뽑아내냐면 이니뷰 시점에 따로 씬에다가 지금 눈에 보이는 애들에 대한 그 체크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10,000개 중에 300개만 추론값으로 설정해 놓는 형태로 비지빌리티 맵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요. 이 데이터를 렌더링 시에 활용해서 10,000개를 다 트래버스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추루냐에 따라서 렌더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들이 전달되고 생성되고 활용되는 식입니다. 이 방식엔 그 단점이 좀 있는데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시성을 판단, 그러니까 얘가 눈에 보이는 애들만 그려야 되는데 실제 저희가 그 10,000개가 월드에 있어도 100개만 만약에 그린다면 이 100개에 대해서만 그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10,000개를 그려야 된다고 하면 이 10,000개에 대해서 그 비트 어레이로 다 저희가 저장을 해놔요. 그러니까 트루 폴스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00개면은 상관없는데 이제 뭐 오픈월드 게임 같은 경우는 뭐 10만 개, 20만 개도 우습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눈에 보이는 건 결국 100개밖에 안 돼도 20만 개에 대한 어레이에 다 접근을 일일이 해봐야 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렌더러의 성능이 100개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씬에 지금 얼마나 많은 오브젝트가 있는지가 영향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또 스태틱이냐 다이나믹이냐에 따라서 다른 렌더링 패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동일한 이 둘 간의 드로우 콜 자체를 뭐 합쳐서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또 저희가 스태틱 메시 드로우 리스트 자체는 뭐 코드만 봐도 되게 굉장히 복잡하게 짜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드로잉 폴리시가 있고 각 드로잉 폴리시는 또 여러 가지 쉐이더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이 쉐이더에서 뭐 라이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 뭐 등등에 대한 정보들로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또 하드 코딩된 부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그 자동화된 시스템에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저희의 부족한 점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그 게임 쪽의 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광활한 오픈월드를 제작하겠다는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실제로 그러면 그만큼 눈에 보여지는 그 에셋들이 많아지고 드로우콜이 당연히 그만큼 늘어날 거고, 그리고 또 에셋을 이제 점점 절차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나 혹은 저희 포트나이트처럼 각 벽들을 막 연결해 가지고 뭐 빌딩을 만들거나 이런 게임 플레이들도 이제 요구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드로우콜이 점점 계속 많아지는 상황에서 또 저희가 추가한 레이트레이싱 쪽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되었는데요.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눈앞에 뭔가 반사가 잘 되는 철판이 있고 이 철판에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선 같은 게 이제 비쳐 보인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비행선은 카메라 프로스턴 밖에 있어서 예전 같으면은 그릴 수 없는 객체였는데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그 비행선이 빨간색이면 철판에 빨간색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걔가 쉐이딩이 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전체 씬에 대한 쉐이더 바인딩 테이블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CPU가 비지빌리티 관련된 정보를 전혀 모르고 드로우 준비만 해놓으면 GPU가 알아서 어떤 걸 그릴지 안 그릴지를 판단하는 GPU 드리븐 렌더링 같은 것들이 점점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태틱 메시 드로우 리스트랑 드로잉 폴리시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FC인 클래스에 있던 스태틱 메시 드로우 리스트인데요. 네, 보시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죠. 템플릿도 많이 쓰고 네,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새로 메시 패스 프로세서라는 걸 활용해서 메시 드로우 커맨드를 생성하는 형태로 리팩토링을 진행했고요. 빌드된 메시 드로우 커맨드를 캐시에서 재활용하는 형태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메시 패스 프로세서는 그 메시 배치와 RHI 사이에 존재하는 RHI 사이의 인터페이스고요. 메시 배치를 각 패스별로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결정하는 진행하는 담당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주로 해야 될 동작은 드로우 필터링인데요. 첫 번째는 드로우 필터링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뎁스 패스 같은 경우에는 반투명을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반투명인 애가 지금 메시 배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화이트 리스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패스가 요구하는 쉐이더 그리고 패스가 요구하는 파이프라인 스테이트를 결정해서 메시 드로우 커맨드로 만들어내는 빌드하는 함수를 호출해 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작으로 메시 드로우 커맨드를 결국 만들어내는데요. 이 메시 드로우 커맨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의 드로우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드로우콜을 생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적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그 설명들을 다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데이터 구조는 보시다시피 아주 단순하고요. 뭔가 PSO,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스테이트 쪽, 그리고 쉐이더 쪽, 그리고 어떤 리소스를 바인딩할지 그런 거 정보만 갖고 있고 굉장히 단순하지만 모든 정보는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툴을 통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런 데이터 변경 흐름으로 이제 드로잉 파이프라인을 개선을 했고요. 그 중에 말씀 안 드린 거는 소트 메시 드로우 커맨드라는 건데요. 메시 드로우 커맨드를 이 소트 부분은 드로우콜 병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러니까 메시 드로우 커맨드가 뭐 이렇게 100개, 1000개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쭉 정렬해 가지고 동일한 애들인 그러니까 같은 애들인 게 결정되면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소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밋 쪽은 당연히 RHI 커맨드 리스트로 서밋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리팩토링으로 크게 두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격적인 캐싱을 통해서 성능 이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게 캐싱은 저희가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메시 배치를 캐시하는 겁니다. 스태틱 뷰 연관성일 경우에 이 생성된 메시 배치들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맵프레임 재활용하는 형태고요. 메시 드로우 커맨드 캐싱 쪽은 스태틱 뷰 연관성일 경우에 플러스 그 로컬 버텍스 팩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메시 드로우 커맨드까지 캐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프레임에 빌드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그냥 가져다가 쓰는 형태로 캐시를 할 수 있게 한 거고요. 로컬 버텍스 팩토리는 흔히 아시는 그 배경 어셋들,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가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어쨌든 매번 동일하게 그려지는 배경 어셋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반대 케이스로는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지금 카메라 가까운 쪽에서는 되게 버텍스가 많이 올라오고 카메라에서 먼 쪽은 버텍스가 거의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카메라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배경 프롭들을 로컬 버텍스 팩토리로 주로 그리고요. 그래서 배경 프롭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캐싱이 잘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시를 많이 할수록 당연히 재사용성이 올라가고
당연히 성능이 향상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드로우콜 병합인데요. 이거는 메시 드로우 커맨드를 저희가 그 다른 외부 데이터와 아주 독립적인 이것만으로도 드로우콜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 드로우 커맨드들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같으면 합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합칠 때 정말 그냥 합친다가 아니라 인스턴싱을 통해 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형태인데요. 하나의 버텍스 정보랑 그리고 인스턴스마다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원래는 드로우콜 한 번에 하나의 프리미티브만 그려내지만 드로우콜 한 번에 이제 여러 가지 프리미티브들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스턴스들을 그릴 수 있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현은 DX11에 이제 있는 구현을 그냥 따랐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래픽스 API라면 대부분 지원하는 API를 활용했고요. 저희는 뭔가 그 다른 엔진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레벨 혹은 아티스트 레벨에서 뭔가 조금 더 옵티마이즈된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버텍스를 600개로 제한한다거나. 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동일한 메시 커맨드만 갖고 있으면 합쳐서 렌더링할 수 있도록 하는 완벽한 다이나믹 인스턴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업데이트 이후 유저가 자신의 씬을 얼마나 최적화됐는지 보고 비교해서 이렇게 올려준 내용인데요. 4.21 대비 드로우콜이 1000개 줄었고 원래는 18,000개의 드로우콜이었었는데 업데이트 후에 2,300개로 줄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씬을 어떻게 구성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텐데요. 특히 모듈화된 씬, 그러니까 모듈화된 건물들이 되게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성능 이득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4.2를 사용하시면 네, 이득을 이미 얻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렌더링 종속성 그래프입니다. 네. 렌더링 종속성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프로세싱 그래프를 대체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요. 포스트 프로세싱 그래프는 이미 저희가 예전부터 활용하던 그 기능으로 포스트 프로세스 쪽 그리고 라이팅 포스트 프로세스 전체 그리고 라이팅 계산 일부에 저희가 사용하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이 그래프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맵 프레임 그래프를 만들고 아쉽게도 UI 단에서 에디터 단에서 바꾸시는 방법은 없고요. 대신 각 노드들이 그래프에 들어오면 이제 이 노드들이 등록된 순서로 실행하거나 아니면 이 노드들 간의 종속성을 계산해서 종속성 순서대로 렌더링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사각 박스 하나가 각 노드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능 같은 거는 다운 샘플을 하거나 가우시안 블러, 그러니까 블룸 쪽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블룸 쪽에 가우시안 블러 X축으로 가우시안 블러 먹이고 Y축으로 가우시안 블러 먹이고 이런 작업들이 각 노드들이 기능들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형태고 이 그래프를 어떻게 내가 섞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 식이에요. 그리고 이 노드들은 각각 입력과 출력을 여러 가지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어떤 그래프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출력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r.composition graph debug라는 콘솔 명령을 사용하면 그 그래프를 아웃풋 로그에 출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지금 어떤 포스트 프로세스 그래프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노드 4와 노드 5를 보시면 노드 4의 아웃풋이 노드 5의 인풋으로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 5의 아웃풋이 노드 6의 인풋으로 연결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컴포지션 그래프, 그러니까 포스트 프로세싱 그래프는 그 노드 간 입출력 텍스트를 기준으로 디펜던시 오더를 결정해서 렌더링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미 잘 동작하는데 왜 대체를 하냐면 이거는 기능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최신 그래픽스 API의 장점을 좀 더 활용하고 싶어서 도입한 거고요. 기존 그래픽스 API 같은 경우는 GPU 스케줄링 자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드라이버 내에서 자신들이 알 수 없는 형태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케줄링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요소들, 예를 들어 뭐 커맨드 리스트를 비운다거나 플러시한다거나 뭐 메모리 관리 방식을 GPU 상의 메모리 관리 방식을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GPU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몰랐었는데, 이제 최신 그래픽스 API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GPU 스케줄링 자체를 다 애플리케이션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다 노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책임을 주고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성능 이득을 얻으라라는 식인데요. 저희가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렌더 종속성 그래프라는 걸 도입을 했고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제 GPU 스케줄링도 할 수 있게 된 장점도 있고, 또 그만큼 드라이버가 하는 일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드라이버의 CPU 오버헤드도 줄어들겠죠. 네, 그런 건 성능 이득도 얻을 수 있을 거고, 또 저희가 리테인드 모드로 접근을 하도록 이제 바꾸면서 그러니까 리소스에 대해서 리소스들이 어떻게 관리될지를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기능들, 그러니까 미리 알고 대처를 할 수가 있어서 리소스 간에 얘가 읽기인지 쓰기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효율성, 그러니까 리소스 간의 트랜지션이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렌더링 종속성은 컨셉 자체는 컨버전 그래프랑 거의 같고요. 메이프레임 그래프를 생성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테인드 모드 접근을 해서 조금 더 최적화된 성능, 최적화된 관리 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 RDG 빌더라는 클래스이고요. 이 클래스에서 그래프 빌드를 담당하고 이 그래프에서 셋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프를 기록하고 빌드한 후에 실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종속성 기반 순서로 지연 실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에 이제 노드들을 넣어야 될 텐데요. 이 노드들은 그래프 빌더 API가 제공하는 애드패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애드패스의 부분을 보시면 함수 인자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 이벤트에 대한 이름이고요. 네, 디버그 할 때 사용하는 용도고요. 그 다음에 패스 파라미터, 그리고 이 패스가 컴퓨트 쉐이더를 사용하는 건지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플래그가 있고요. 그리고 람다 함수가 추가되는데요. 람다 함수가 있는데요. 셋업 페이지 때는 이제 이 윗단에 있는 패스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셋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드상에서도 패스 파라미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행 페이지 단계에선 이 람다 함수로 해당 페이지에 필요한 동작들을 실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이 노드에 들어갈 입력 그리고 출력일 텐데요. 이 패스 하나는 네, 입력과 출력일 텐데요. 이 패스 하나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앞서 패스 파라미터 쪽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패스 파라미터는 어떤 거냐면 원래 렌더링 패스, 그러니까 렌더 패스 같은 경우 렌더 패스 안에서 여러 드로우 콜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패스 같은 경우 현재 그려야 되는 에셋이 300개면 300개의 드로우 콜을 만들어내는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패스랑 이 드로우 콜이 사용하는 쉐이더랑 따로 별개로 생각해 두셔야 되는데요. 패스 파라미터라는 건 이 패스 전체에 대해서 유효한 데이터들을 얘기하는 거고, 쉐이더 파라미터는 이 쉐이더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은 다른 거고요. 그래서 패스의 입력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패스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한다는 건 필요한 리소스를 생성해서 바인딩한다라는 것일 텐데, 먼저 리소스를 생성한 부분을 보면 저희가 그래프 빌더에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그래프 빌더 create texture라는 걸 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그 만들어진 텍스처가 저희가 예전에 사용하던 RHI 텍스처가 아니라 RDG 텍스처라는 걸로 새로 정의한 한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생성했을 때 바로 텍스처 관련 메모리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래프 자체가 셋업 페이지, 실행 페이지 이렇게 두 개의 페이지로 나눠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셋업 페이지에서는 그냥 메모리 할당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 실행 페이지에서 정말 이 리소스를 사용할 때 그때 할당해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텍스처를 다른 리소스 클래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리소스들은 뭐 종류는 뭐 텍스처가 있고요, 버퍼가 있을 수 있고, 뭐 UAV, SRV를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리소스를 이제 바인딩 해야 될 텐데요. 이것도 바인딩 해야 될 텐데요. 이 바인딩은 패스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만들어 두고 거기다가 이제 할당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패스 파라미터 정의는 저희가 이미 쉐이더 파라미터들을 세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쉐이더 파라미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확장해서 저희가 사용합니다. 다른 매크로들과 다르게 RDG라는 키워드가 추가된 매크로들이 그것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정의한 패스 파라미터를 이제 그래프 셋업 단계에서 바인딩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패스 파라미터랑 쉐이더 파라미터가 다르면 왜 그냥 두 개를 따로 만들지 왜 기존 걸 재활용했냐, 기존 걸 확장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렌더링 종족성 그래프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패스들은 대부분 패스랑 쉐이더랑 약간 1대1 매칭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쉐이더거나 아니면 픽셀 쉐이더 위주로만 동작하거나. 그래서 쉐이더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만약에 바인딩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1대1 상황에서는 굳이 원래는 패스 내에서 유효한 데이터들 바인딩하고 쉐이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바인딩하고 이렇게 두 번 바인딩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한 군데에서 정의를 해놓을 수 있으면 쉐이더 파라미터만 바인딩을 해도 모든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작성 자체도 더 쉽고요. 바인딩에 쓸데없는 바인딩을 더 추가하지 않아서 효율성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쉐이더 파라미터 시스템이 이미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유효성 검사 플러스 그다음에 이 쉐이더가 어떤 앤지 미리 정보를 뽑아내는 메타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해당 패스에서 그러니까 이 리소스가 뭐 읽기 전용으로 사용되는지 뭐 쓰기 전용으로 사용되는지 쓰기만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이 리소스 트랜지션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쉐이더 파라미터 시스템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형태를 결정했습니다. 네,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그러면 패스에 이제 입력들을 넣었으면 이제 출력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텐데요. 출력은 보통 UAV나 렌더 타겟 같은 걸 쓰실 텐데, UAV는 앞서 말씀드린 리소스 생성해서 할당하는 거랑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렌더 타겟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쉐이더 파라미터 시스템을 확장해서 렌더 타겟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렌더 타겟 바인딩 슬롯이라는 매크로를 통해서 선언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리소스는 그 렌더 타겟의 배열 인덱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아예 새로운 개념으로 추가한 게 스크린 패스라는 걸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렌더링 정적성 그래프가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는 여러 패스들 중에 픽셀 쉐이딩만 주로 하는 패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 텍스처를 읽어와서 다른 텍스처에 출력하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텐데, 이때 텍스처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고 출력되는 쪽에서도 얘가 새겨져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입출력 텍스처의
필요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입출력 텍스처 간의 뷰포트를 매핑해주는 작업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또 클래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F 스크린 패스 텍스처 뷰포트라는 클래스고요. 이걸 활용해서 그래프 빌더 API에 있는 다른 API를 그래프 빌더에 있는 API를 활용해서 이거의 쉐이더 파라미터를 만들어내서 바인딩 해주면 돼요. 그래서 쉐이더 파라미터를 먼저 선언해 두고요. 네, 보시면은 벨로시티로 하나 만들어 두고 텍스처, 그러니까 그래프 빌더 API를 활용해서 지금 중간에 보시면 get screen pass texture viewport 파라미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뷰포트를 텍스처 뷰포트를 넣어서 텍스처 뷰포트 파라미터를 만드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파라미터를 인스턴싱 하신 다음에 그거를 그래프 셋업 단계에서 바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쉐이더 쪽에서 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파라미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크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크로를 활용하셔서 접근하시면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체 이름에다가 변수 해서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입력 텍스처가 여럿인 경우 만약에 또 거기다가 입력 텍스처 간에 뷰포트 매핑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각 텍스처의 뷰포트 간 매핑을 하실 수 있도록 트랜스폼 기능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F 스크린 패스 텍스처 뷰포트 트랜스폼이라는 파라미터고요. 이것도 그래프 빌더 API를 활용해서 인스턴싱 할 수 있는데요. get screen pass texture viewport transform이라는 걸 만들어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정보를 주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 둘 간의 스케일 바이어스를 통해서 매핑을 연결시켜주는 곱하고 더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매핑을 연결시켜주는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쉐이더에서는 스크린 패스 텍스처 뷰포트 트랜스폼이라는 매크로를 써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하단에 나와 있는 예제처럼 싱칼라의 UV 값을 기준으로 벨로시티의 UV 값을 얻어내는 싱칼라 값을 가지고 벨로시티의 UV 값을 얻어내는 형태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정수성 그래프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시고 쉽게 분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몇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먼저 렌더링 정석성 그래프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들을 비주얼라이즈 텍스처라는 기능을 통해서 텍스처 시각화 기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콘솔 명령의 비즈라는 걸 치시면 되고요. 그걸 치시면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중간 결과물들 계속 보실 수 있는데 내가 중간 결과물들 중에서 뭐 가운데 있는 게 보고 싶다. 중간 두 번째 게 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화살표 있는 거는 다 세 개가 같은 거예요. 근데 계속 덮어쓰고 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중간쯤에 있었던 이걸 보고 싶다라고 하면 비스 텍스처 이름하고 골뱅이하고 몇 번째라는 걸 지정해 주시면 특정 중간 결과물만 보실 수 있는 것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프로여분들이 그 지연 실행의 단점이 그 브레이크 포인트 잡았을 때 이상한 콜스택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버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연 실행되지 않고 이미디엇 모드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지금 RDG 패스를 내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RDG의 노드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 노드가 쓰잘데없이 리소스는 선언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경고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렌더링 정속성 그래프는 정리하자면 저희가 4.2의 엔진을 포함해서 4.23부터 지금 엔진의 기능들을 열심히 변경해서 적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API는 거의 대부분 다 잘 만들어져 있고 현재 새로 만들어지는 패스라든지 지금 있는 기존의 패스 중에서 포팅할 것들을 계속 포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팅의 핵심은 그 현재는
하나의 패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하나 만드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래프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그래프는 하나의 여러 가지 패스들이 함께 있어서 우리가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체적으로 알면 좋잖아요. 지금 그 작업을 4.24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4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예정이니까요. 4.24에서 좀 좋은 성능의 더 나은, 더 빠른 렌더링, 그러니까 후처리 패스 그리고 또 컴퓨터 패스 쪽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준비한 이 두 가지는 저희 언리얼 엔진이 계속 뭐 게임 산업계의 트렌드 그리고 테크놀로지 최신 테크놀로지들을 계속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언제나 성능을 더 낮게 하기 위해서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작성도 쉽게 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열심히 개선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 단계에서 그냥 넘기긴 했지만 4.24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쪽 부분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